여기에 보면 글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음할까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무리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자서전을 쓰는 목차에서부터 끝까지 가정을 해서 작성을 하고 또 무슨 내용을 찾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나름대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걸로 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글의 첫 단락 쓰기예요. 그래서 이 첫 단락을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단락이라고 했을 때는 도입 문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단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특수 단락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단락.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수 단락은 도입 문단하고 마무리 문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 단락이 이게 본문에 해당해요. 본문에도 이 단락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 문단이 있고 또 어떤 행동 문단이 있고 문단의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정해지는데 이거 그냥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자서전 쓰기 한다면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건 대개가 살아온 이야기, 그죠?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는 이야기 또는 살아갈 이야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쉬운 이야기, 있죠? 아쉬운 이야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뭐죠?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주로가. 그리고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단락 중에서 주로 뭐냐면 요거는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에피소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쓰게 될 요 일반 문단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 그죠? 지금도 기억난다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뭐죠? 뭔가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글 쓰실 때 어린 시절 이것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사연 중에서도 어떤 사연을 쓸까요? 네. 예를 들면 있잖아요. 사과가 한 광줄이 있어요. 사과 한 광줄이가 있는데 이 사과 중에서 가장 싱싱한 걸 먹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싱싱한 걸 먹으려면 뭐부터 골라 먹어야 될까요? 네? 어떤 것부터 골라야 돼요? 네? 사과가 한 광줄이 있는데 한 광줄에서 싱싱한 사과를 끝까지 먹는 방법. 그렇죠. 싱싱한 것부터 골라 먹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한 기억부터 쓰지 마시고 일단은 기억에서 가장 확연한 거, 그게 가장 인상적인 거지. 따라서 자서전을 쓸 때 내가 쓸 이야기는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부터 순서 매김을 해서 그것부터 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상적인 것부터. 아이고 이거 기억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그것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애절하고 가장 인상적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야. 가장 기분 나빴던 이야기 시리즈 10 이렇게 응?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가장 슬펐던 순간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 순번에 있는 것부터 골라 써라. 그렇게 쓰면 나중에요 뭐가 늘죠? 쓰는 거짓말이 늡니다.
그래서 처음에 쓴 것을 따라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가장 후진 얘기죠. 기억해서 잃어버릴까봐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써야지. 이 사람은 그걸 가봤자 끝까지 가면 밋밋한 걸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가장 뭐뭐한 이야기부터 골라서라. 요런 원칙을 가지고 요 일반 문단을 쓰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 문단을 쓰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맛깔나게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맛깔나게. 맛깔나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것, 어떻게. 한 문장, 이렇게 여러분 일단은 간단하게는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어떤이 뭐가 남았을까? 그 어떤을 채우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 요걸 고민하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따라 처음에는 세 문장도 좋아요. 세 문장이 10문장이 되고 10문장이 20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신 다음에 요 일반 단락만으로도 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그 사연이 애절한 것부터 쓰다 보면 요거는요 아마도 여러분이 다른 것 안 붙여도 괜찮은 글이 될 거예요. 그 재미 자체가요. 그러다가 순위가 내려갈수록 조금 희미해지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데를 좀 되는 거죠.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죠? 마무리는 두 가지예요. 마무리. 나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특수단락에서 이 마무리 문단의 구성을 덧붙이는 거 어떻게 붙이냐? 첫째는요. 그런 데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도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지금도. 그런데요. 현재 쓰고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 나빴다는 얘기예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는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금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되면 지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쓴 다음에 앞으로는 이 덧붙여져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 문단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쭉 자기가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쓰라 그랬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썼는지 아느냐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라. 이게 마무리 문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마무리는요. 이 앞에 내가 쓴 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시죠? 이 쓴 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걸 정리해서 써라.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쓴 걸 다시 한번 읽어라. 그렇죠? 다시 한번 쓰면서 끝내지 마시고 마무리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써놓은 걸 한번 쭉 훑어서 읽어라 라고요. 읽다 보면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쓰는 마당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마무리를 쓰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별로 자기 주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무리를 스물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라는 얘기죠. 일단 정리하라. 정리해놓고요.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꼬집어서 말할 것이 있나 봐라. 꼬집어서 말할 것이 있나 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꼬집어서 말할 것이 있나. 그게 뭘까요? 내가 중요시하는 거죠. 중요시하는 거. 예를 들면 뭐뭐한 또 봤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은? 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꼬집어서 말할 게 있나 봐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무리인데 여기는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을 써라.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 그래서 글을 말미에 보면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도 보셨죠? 이때는 여러분이 그 살아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라고 쓰지 마세요. 해야겠다로 쓰세요. 그런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여운을 남기고 싶다면 거기에 여운을 남기는 멘트를 뭘 넣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멘트를요. 그래서
끝이 아름답게 하려면 거기에 멘트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라고요. 때로는 마무리할 때는 명언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시 한 수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생뚱맞은 건 아닙니다. 내용과 연관지어서 어울릴 만한 것을 넣어라 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도 좋지만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를 빌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처는 밝혀야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형은 이 본문을 말하고 마무리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3단계를 쓰는 것인데 여기는 도입 문단과 마무리 문단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따라서요, 도입 문단이 있으면 마무리 문단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입 문단을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 제가 텍스트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걸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제에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제시한 1번 유형으로 가기 전에 다른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글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글의 첫 문장은요. 마치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과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 어떻게 쓸까? 사람의 첫 인상과 같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첫 문장을 쓸 때 있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거는 좀 배제하고 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으로 시작하지 말자. 나는. 두 번째는요. 아주 통상적이죠. 다시 이거죠. 일기처럼 시작하지 말자. 일기 쓸 때 처음에 뭐 나오죠? 일기. 요일이 나오죠. 요일은 뭐 날씨 나오잖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글 쓰실 때 1990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거부터 쓰지 마세요. 그것이 좀 기분이 확 다르죠. 왜 일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장소부터 쓰지도 말자. 세 번째는 나는 요거부터 시작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처럼 시작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 어떤 마음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첫 문장은 일기처럼 시작하지 말고 연애 편지를 쓰듯이 시작하라. 무슨 얘기 아시죠? 연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나요? 연애 편지 쓸 때 이렇게 쓰죠.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쓰죠. 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입니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별들이 반짝이는 여름밤입니다. 뭐 이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연애 편지 별로 안 써보셨나봐요. 저는 연애 편지 좀 많이 썼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가 돼서 남자한테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제가 한 남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뭐 좀 머리도 식힐 겸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14살 때부터는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문장을 훔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훔치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누구의 말인지는 출처는 알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출처 안 알리면 정말 문제가 돼요. 저작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장을 쓰고 요러요러한 문장이 누구의 문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명언이 있다든지 또는 속담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속담 또는 명언, 책 속의 문구 요걸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 분위기 묘사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첫 인상과 같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라 라고요. 속담, 명언, 정언도 좋고 또는 뭐 시도 좋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저 자서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는 1990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첫 문장은 좀 첫 인상처럼 생각하고 연애 편지를 쓰듯이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지금 제시한 유추로 시작하는 첫 문단 쓰기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1번은요. 일단 예를 제시하는 거 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매치될 만한 예를 가지고 시작하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의 내용을 쓴다. 예의 내용. 세 번째는요. 예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면서 네 번째는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써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쓰기로 연결한다. 요 5가지인데 실제로 그 밑에 거 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 조각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가 무슨 예를 든다는 거죠? 조각 퍼즐 아시죠? 그거라는 얘기예요. 1번 문장이죠. 2번에 가서는요. 요거의 내용이야. 조각 퍼즐의 방법이지. 퍼즐 어떻게 하는가라는 방법이에요. 여러 개의 조각을 모두 제2치에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퍼즐이다. 이거 설명해 줍니다. 다 알겠지만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3번입니다. 만일 하나의 조각이라도 부족하거나 이치를 잘못 잡아 맞추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그 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건 제가 실제로 쓴 글입니다. 밑에 내용은 다른 글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요. 저가 굉장히 절망적일 때 있었어요. 세상 살맛이 안 나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조각 퍼즐을 맞추다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쪼가리 하나가 없으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그래도 나도 지구인 60억 인구 중에 나도 한 명인데 내가 없으면 지구는 미완성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지구의 조각 하나는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없으면 조각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바로 이런 글이 나온 것이죠. 만일 하나의 조각이라도 부족하거나 이치를 잘못 잡아 맞추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건 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뭐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조각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죠? 방법과 예를 소개했으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네 생각을 보여줘. 자기 생각이야. 여기 생각은 별거 아니죠? 조각이 부족하면 이치를 잘못 잡아주면 그림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연결하려고 해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입니다. 퍼즐에서 조각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도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고 각자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조각 퍼즐 이야기 나왔죠? 조각 퍼즐 이야기. 조각 퍼즐. 여기 A라고 보고 여기 본문이에요. 본문에는 뭐라 나왔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 그러면 조각 퍼즐과 사회가 같다는 얘기, 다른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게 바로 도입문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로 시작해서 같은 것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조각 퍼즐과 같은 예는요, 시기한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걸 해야 될까요? 네? 친근한 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거는요, 독자의 낯설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건 친근한 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 관심을 끌지. 아, 우리 주변 이야기네. 주변 이야기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사실